안녕하세요. 본자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허경영이 예언한 중국 분열 조만간 현실화되나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냐면 최근에 재밌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CNN에 따르면 이 중국 전역에서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칭화대 학생들이 시진핑 퇴진 구호를 외치면서 이 당국의 엄격한 방역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포면적 이유로는 이렇게 이 엄격한 방역 정책이라지만 단지 저런 이유 때문에 시진핑 퇴진을 외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중국 내 취약한 펀더멘털들이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러면은 설명드리기 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과거에 이 중국 분열을 예언한 영상들 간단하게 먼저 틀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냥 인해 전술로 쳐들어오는데 돈으로 쳐들어와, 나중에 핵무기로 쳐들어와,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중국을 조용하게 쪼개가지고 6개 국가로 쪼개가지고 각 성별로 쪼개가지고 아시아 연방을 통일할 때 거기는 국가 6개로 인정해주고 여기는 우리는 하나로, 남북을 하나로 해서 그 아시아 통일할 때 그 표가 거기는 6표, 우리는 1표,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를 통일할 때 각 나라마다 표를 나눠주겠죠? 네. 미국은 표가 몇 개죠? 50개죠? 그렇게 표를 나눠주면서 전 세계가 통일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방금 보신 영상처럼 6개 나라로 쪼개질 거라 하시죠. 하여튼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이게 상당히 어마무시한 영상으로 보이는 거죠. 실제로 저 예언이 현실화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어쨌든 실제로 중국은 총재님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이 펀더멘털적으로 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악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또 이 중국 내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이 문화적인 측면으로만 봐도 이 결국에는 이 사회가 분열되고 나라가 분열될 여지가 있는 요소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문화적 요인, 또 제도적 요인, 또 경제적 요소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 우리가 함께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중국의 이 문화 자체가 이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이게 중국 경제의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우선 이 중국의 공산주의 시스템, 이것은 사실상 중국이 버리기 힘든 시스템입니다. 중국 내 질서를 주도하는 빅 트렌드는 공산주의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 경제 시대예요. 또 글로벌 정치 시대잖아요. 또 글로벌 문화 시대고요. 근데 이 중국의 이 공산주의라는 정치 시스템 자체가 이 글로벌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이 조화를 이루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중국의 악재로 다가올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 중국인들 특유의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이 중국은 이 빈집이 1억 가까이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유령 도시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러면 빈집이 많아졌느냐? 이게 결국에는 이 중국 내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기반한다라는 거죠. 이 돈이 되면 국가는 망해도 좋다라는 거야. 국가 망해도 좋다. 나만 돈 벌면 된다. 이러면서 부동산 건설 회사들이 그냥 막 뒷일 생각 안 하고 막 집 지은 거죠. 팔릴 거 생각 안 하고, 국영 기업들이. 어쨌든 이렇게 비생산적으로 이런 유령 도시들 건설하면 결국에 그 결과는 누가 떠안게 됩니까? 이 중국 내 금융회사들이 떠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중국 내 금융회사들 망할 것 같으면 그거 누가 살려야 돼요? 이거 중국 정부가 살려야 돼요. 그럼 그 중국 정부는 무슨 돈으로 이 금융권 살리는 거예요? 이 중국 인민들 세금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국민들이 떠안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또 다른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중국 내에 이 만성적인 과잉적으로 이루어졌던 생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동안 이 GDP 성장률을 이거를 억지로 뻥튀기 하느라 이 부동산 건설을 무리하게 진행을 해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부동산 건설하려면 이 원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구리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철도 필요하고 각종 원자재가 많이 필요할 텐데, 그 원자재 중국이 어디서 가져와야 합니까? 이거 해외에서 외화로 수입해와야 하는 거거든요. 즉 중국은 이렇게 쓸데없는 빈집 만드느라 이 중국의 기업들과 지방정부가 전반적으로 이 외화 부채가 급증하게 됐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쌓인 부채가 상환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전 세계 원자재 시장의
시장 수요의 거의 한 50% 정도를 중국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뭐냐면은 이 전 세계적인 고물가의 원인을 끼치는 나라가 또 중국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원자재를 막 그렇게 사재 캐니까. 그 원자재 왜 사요? 다시 말했지만 빈집 만드느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원자재를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또 이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야. 쓸데없이 빈집 만들 거면 굳이 원자재를 그렇게 많이 왜 사냐는 거예요. 전 세계 원자재 수요의 한 50%를 차지한 중국이란 나라 하나가.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고물가를 유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정치 군사적 사건도 있는데 거기에 기인해서 고물가가 왔고 또 그 고물가에 기인해서 고금리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일단 여기서 미국은 지금 보니까요 기준금리를 더 내릴 생각이 없거든요. 앞으로 더 올리면 올렸지. 그리고 그 높은 고금리 수준을 갖다가 이걸 내년에도 그 내후년에도 이걸 유지할 생각이야 보니까. 그러면은 이 수준의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이 더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계속 그 미국의 높은 기준금리 수준을 참고하면서 약간 공포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부채 상환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약화되겠죠. 그럼 중국의 부채 상환 능력이 더욱 약화되면 어떻게 돼요? 이 중국 내에서 발행되는 국공채의 가격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 중국 내 이 시장금리 역시 큰 폭으로 뛰게 만들고, 그럼 이 중국 내 시장금리가 이렇게 큰 폭으로 뛰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중국이 그동안 엄청나게 쌓아왔던 이 외화 부채, 또 자국 내 부채가 터지는 그러한 부채 폭탄이 결국에 실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가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중국 역사는 이 분열과 통합의 역사가 반복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분열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거죠. 티베트 민족에 대해 탄압하고 있고 또 몽골 민족에 대해서 탄압하고 있고 위구르 민족에 대해서 탄압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중국은 계속해서 자국에 인접한 타민족들을 탄압을 하는데 이 위구르 역사도 보면은 이 중국이 안았다가 포옹했다가 다시 배척했다가 다시 포옹했다가를 그걸 반복하는 역사거든요. 이런 요소들로 봤을 때 이 중국 내의 어떤 민족적으로도 내부 분열이 가속화될 수 있다. 또 홍콩과 대만도 중국과 같은 이 한족에 가까운 국민이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랑 지금 분열 내지는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지금 내부적으로 이 분열이 시작되는 단계로 보이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 세력이 조금만 이걸 가세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국 미국 같은 나라가 조금만 이거를 갖다가 부추기면은 중국은 파멸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이 중국 경제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끝내려 하는데 일단 여러분 그건 아실 거예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가장 높은 국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달러를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걸 더 구체적으로 뜯어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걸 더 샅샅이 살펴보면요. 이 중국이 벌어들이는 무역수지 흑자의 대부분은요. 이게 중국 게 아니에요. 중국 게 아니라 이 중국 내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 달러들이. 이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중국에 있는 중국에 우리 삼성 공장 있지 않습니까? 애플도 있잖아요. 일본의 도요타도 있을 거고 또 독일의 자동차 3사 벤츠, BMW 이런 회사들도 있을 텐데 그냥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이 중국에서 공장 돌리면서 그 삼성이 중국에서 그 핸드폰 팔아가지고 돈 벌어요. 그럼 그게 중국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삼성이 가져가는 이익이라는 거예요. 또 중국 내에 있는 애플 공장에서 핸드폰 팔아가지고 그 달러 벌어와요. 그러면 그게 중국 거예요? 아니죠. 애플의 영업 이익이라는 거죠. 또 중국 내에 있는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팔아가지고 돈 벌어요. 그것도 독일 기업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으로는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로 잡히는데 이게 다 중국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에 이름 있는 그러한 수출 기업들이 있습니까? 중국산 수출 기업들?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떠오르지가 않는다니까? 미국 하면은 많이 떠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AMD, 엔비디아 여러 반도체를 위시한 여러 수출 기업들 많이 떠오르고 한국도 삼성, 현대, SK 뭐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독일도 벤츠 떠오르고 일본도 도요타 뭐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데 중국은 어떤 그 네로라 하는 그 수출 기업이 떠오르지 않잖아. 어떤 기술력 있는 수출 기업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 내 어떤 그 기술력도 부실해요. 상대적으로. 어쨌든 수출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 수지 흑자의 대부분은 사실상 다국적 기업이 가져가는 거고, 여기서 그러면 중국이 얻어가는 과실은 뭐냐? 세금이나 이런 거겠죠.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다국적 기업에 취직한 어떤 그 직원들 인건비 이 정도만 가져가는 건데, 그리고 지금 중국의 GDP가 한 15조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이 GDP의 한 절반 정도는 또 여기서 또 다국적 기업 얘기를 하는데, 다국적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창출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으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그 순수 중국산 국내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냐라고 하면은, 이게 거의 대부분이 이 부동산, 이 집 만드는 건설 기업들이거든요. 순수 중국의 국내 기업들은 이 부동산을 건설하면서 GDP를 뻥튀기 해왔고, 나머지 GDP의 절반은 이 중국 내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물건 만들어서 팔아먹어가지고 중국의 한 나머지 절반 정도의 GDP를 지탱하고 있어 왔는데, 그럼 어쨌든 이 부동산을 건설하는 기업들은 이건 사실상 그 별로 생산성 있는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여러분 집 만들어봤자 이게 어떤 기술 혁신에 큰 도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원자재만 있으면 만드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집 만드는 기술만 있으면 만드는 게 부동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부동산 만들려면 뭐 필요해요? 원자재 많이 필요하잖아. 그거 다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의 국내 기업들이 사실 그 외화 부채가 엄청 많거든요. 자국 내 화폐에 기인한 부채가 많아도 그게 문제가 되는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더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달러 부채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훨씬 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왜냐면은 달러 부채 있으면 이거 달러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만약에 달러를 안 빌려주면은, 해외에서 안 빌려주면은 그냥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고,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잖아. 벌어들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의 순수 기업들은 달러 부채가 많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는 나라가 그 내부적으로 살펴보니까 달러 부채가 많네? 뭔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으면 이게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중국 내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이랑 순수 중국 국내 기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아, 실제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은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고, 한국 기업이고, 일본 기업이고, 독일 기업이구나. 반면에 진짜 백의 중국 기업들은 오히려 달러 부채가 많은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다음 문제로는 이렇게 달러 부채도 많고 또 부동산 거품도 많고 또 가계부채도 많은 상황인데, 거기에 덮친 격으로 중국의 이 실질적 진위계수가 6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진위계수가 뭐예요? 이게 부익부 빈익빈을 측정하는 그 척도죠. 그러니까 진위계수가 60이라는 거는 이 100명이 있으면 60명은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40명만 돈이 있고, 그 정도로 부익부 빈익빈이 극심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 부분도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니 공산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부익부 빈익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야. 이것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보통 부익부 빈익빈 하면은 우리가 자본주의 나라가 심한 줄 알잖아요.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면서도 또 부익부 빈익빈도 극심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약간 공산주의적이고 또 국가의 힘이 강한 나라니까 이 시위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가시화되지 못하는 면은 있지만, 어떤 이 펀더멘털적인 악재들이 더욱더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중국은 진짜로 총재님이 하신 예언처럼 흘러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근데 오늘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온전해!